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죠.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과연 원인이 무엇일지, 정말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시간만 미뤄진 건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그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준비했는데요.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밤토끼라는 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공유 문제 여전히 심각해서 웹툰 작가들의 생존 문제가 어렵다는데요. 안진걸 소장과 함께 고민해보고요. 한 주간 언론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기습적으로 취소했죠. 자,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판이 깨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협상 전술입니까? 판이 깨졌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하. 그렇다고 이게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 비중이 있죠. 예. 그 중간 정도군요. 예. 우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세요? 예, 외형적으로는 그 최선희 부상의 그 펜스 대통령 비난 공격 이게 좀 조금 말이 좀 험했어요. 뭐 얼뜨기니 무슨 미국을 그 겁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현도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그게 핑계가 됐는데, 내막적으로는 아마도 그 실무 협상, 물밑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비핵화의 시간표와 그 범위에 대해서, 이 조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6월 10일 날 만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급박하지 않나. 특히, 싱가포르에서 좀 이제 조금 높은 급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안 나왔답니다. 이런 등등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을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 실무협상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하는 소리겠죠. 왜 연락을 못 받았겠어요. 아하.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책임회피 차원에서 그랬을 거고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런 식으로 반응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간단히 말해서 비핵화 시간표와 범위에 대한 실무적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월 12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판단을 내렸다. 그렇죠. 그럼 지금 계속 실무 협상은 진행이 앞으로 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스톱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다시 실무 협상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공개 서한에서. 네. 전화를 걸든지 편지를 보내라 그랬는데. 그렇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뭔가 이거 그러지 말고 다시 만나자. 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그렇고 편지 공개 서한 내놓으면 되죠. 그냥.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로 그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고 그 담화 내용에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라는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기도 하고 계속 만날 용의가 있다는 걸 밝혔는데 이 정도 갖고 부족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선언으로 발표를 해놓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했다면서요. 서로 좀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 유임에 의하여 그건 이제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저는 이 대목에 주목을 했어요. 이게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싱가포르에서 한번 만난 뒤에 다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라도 비핵화 시간표와 범위 같은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냐 하는 아마 트럼프는 10월 10일 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쪽은 다음번에 또 한번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트럼프도 다시 만날 수 있다.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는 식으로 답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편지를 보내게 하는 김정은 이름의 편지로 김정인 명의의 편지로 해서 수신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개하면은 다시 실무 협상은 시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공개 서한의 형식을 빌었으니까 거기에 격을 맞춘다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공개 서한 이런 방식이 되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계관 부상의 아침에 이 담화는 유임에 의하여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반응이 오면은 격을 올리는 건 쉽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거 판 깨지면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집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판이 깨지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꺼번에 호랑이 한 마리 등에 올라탄 기호지세라는 비유를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지금 판을 깨서는 안 되고 이번에 트럼프가 편지를 공개로 이렇게 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의 담화 내용을 좀 더 멋지게 정리를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 공개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실무 접촉을 실무 접촉을 하자는 암시를 보내면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해야죠. 네. 일단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취소됐습니다만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게 판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가 트럼프의 공개 서한도 또 김계관의 담화 내용도 과거의 트럼프답지 않고 과거의 김계관답지 않은 그런 표현과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좀 조금씩 슬금슬금 좀 다가가는 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게 얘기해놓고 그 얘기는 트럼프의 서한도 김계관의 담화도 내용이 과거와 달리 변화했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전에도 많이 좁아졌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접촉을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바심을 냈던 것 같고 북한은 어차피 이것은 시간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왜 서두르느냐 옥신각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트럼프의 전격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한 12시간의 막전 막후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역시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이 이 취소 결정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미국 내 강경 세력, 군산복합체 세력의 조직적 반발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을까요?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 밖에 또 국방부 밖에 싱크탱크,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되게 지금 좀 보수적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냉소적이고 성과가 없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볼튼이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영향을 받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거 빨리 서두르면 안 된다. 대통령한테 계속 입력시키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게 판이 깨지면은 완전히 끝나면은 자기가 입을 정치적 상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지금 12시간도 채 안 돼서 슬슬 퇴로를 찾기 시작하지 않았나.
자, 우리만 놀라지 않았어, 우리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일단 지금 취소돼 있는 상태인데 맥선더 훈련 끝나면 그 남북 관계도 정상화 잘 될 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그 남북 관계의 정상화 부분도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무슨 가닥이 잡힌 후에나 윤곽을 드러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맥선더 훈련이 끝나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거라고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만큼 국민들한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전화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첫째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서한 내놓는 문제 그 좀 권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한 김에 자 이제 맥선도 훈련도 끝났고 고위급 회담이 이어져야 그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느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득을 해야죠. 예. 남북 정상 간 한라인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에게 편지 보내라라고 해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 최악의 경우 말이죠. 과거의 북한식으로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걸 또 감행하고 그래서 미국은 또 강경한 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그 유턴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죠. 핵실험장도 폐기시켜버렸고 예. 그다음에 2년 전에 열었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내놨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비전도 그게 또 2020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1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이제는 핵은 일단 됐다고 보고 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걸 선언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예.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만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사정 때문에 북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거나 네네. 또는 국제사회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일이죠. 차충수입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어요. 알겠습니다. 판이 완전 깨진 건 아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사이다. 뉴스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뉴스사이다 스페셜로 좀 더 폭넓게 짚어보고 있죠.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 전격적인 북미회담 취소 이것이 우리 국내 정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 좀 두루두루 짚어봅시다. 네. 당연히 말씀드려가지고 여당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뭐 바뀐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관심사겠죠. 현재는 아무튼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렇죠. 그걸 역전시킬 정도까지가 되느냐. 그렇죠. 이게 뭐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럴 건데 일단 이제 1차적인 효과는 결집, 역결집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선거 별로 재미없고 기대도 크지도 않고 뭐 투표장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거 투표장에 가가지고 뭐 내 한 표를 행사해서 경고를 하든지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의 뜻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이제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야당 유권자들의 결집. 그렇죠. 투표장에 간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거고. 역결집은 반대로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이완돼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워낙에 높죠. 당 지지율 격차도 매우 크고 전국적으로 봐도 주요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많이 앞서고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안 가도 안 찍어도 되겠지. 그렇죠.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양쪽에 다 있었는데 그러면은 야당은 나가고 싶어지는 거. 여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네. 위기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예. 내가 한 표 찍어가지고 우리 정부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결집 힘과 역결집 힘 어느 쪽 에너지가 더 클까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북미 관계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회담은 취소됐는데 정세현 장관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양측이 뭔가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을 약간 이제 떠넘기고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고 이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우리 국민들도 불안감 속에서 이거 좀 어떻게 될까 좀 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집의 에너지가 크냐 역결집의 에너지가 크냐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진짜 우리로서도 모를 일이고 네.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걸 따다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를 다 따다가지고 팩트만 보자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취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낌새를 못 챘는지 아니면은 낌새가 약간 있었지만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어 했든지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99.9% 성사될 걸로 믿는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했고 또 지금 이제 오늘 계속 미국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미국에서 이 서한을 공개한 직후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알려가지고 청와대에다 빨리 알려라. 그랬죠. 이랬다는 건데 예. 이게 상식적이면은 존 볼튼 보좌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게 옳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은 거죠. 네. 그동안에는 남북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서도 평가가 아주 좋았는데. 그럼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아주 컸죠.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쪽 유권자들을 이게 추동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예. 저 미국에서 보수적인 트럼프조차도 우리 문 대통령 지지하고 그렇죠. 항상 칭찬하고 좋아하고 믿고 간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이 컸던 거죠. 예. 애초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문 대통령을 우리 대신 해가지고 뭘 좀 어떻게 각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던 건데 이게 손상이 갔다는 거죠. 예. 어제 오늘 국면에서. 예. 그래서인지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당혹스럽다. 맞아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 당혹스럽다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예상 못했고 통보받은 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외교안보 라인 뭐 했냐 이런 거죠. 앞으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위기가 됐건 기회가 됐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고요. 위기를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국민들도 불안한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입 바라보고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라고 보면 좀 당혹스럽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땐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청와대는 일절 그 언론의 대응을 안 하기로 네. 일단 좀 침묵 모드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정해야 될 겁니다. 입장을 정하고 네. 어느 쪽으로든지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권 쪽 대응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야 진보 보수의 반응이 이제 되게 엇갈리는데 어제 밤 이 소식이 막 전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다 조금 신중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 야당은 오후가 되면서 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각각 이렇게 당의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은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돌아난 거 아니냐 결국은 대외교적 참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칫국 외교와 안보 의식의 주된 원인이 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면은
역풍 불죠. 그렇죠. 그게 또 얄밉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조롱을 한다던가 폄훼를 한다던가 하면은 이게 역풍이 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와 미국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거꾸로 역풍이 불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신중한 게 옳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여론을 대변하고 또 이끌어야 되니까 말이 정치의 99%인데 당장 우리 정치권이 뭘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거나 뭘 한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거둘 수 있는 사안이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예, 지금은 이제 신중하게 게 낫고 야당은 당연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은 좀 엄정하고 권위 있고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이제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러기를 바랬다라는 느낌을 준다면은 되게 안 좋을 건데 일부 정치인들의 이제 발언에서는 그런 느낌도 오거든요. 말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돌발적 말실수 같은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민감하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쪽에서든지 이제 말실수가 나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뭐 트럼프나 김정은 이 두 사람한테 원망을 하다가 보다가는 뭐 그분들 원망해봤자 크게 소용이 있느냐. 근데 우리 정치인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거든요. 입조심들 합시다. 그래. 네, 그렇죠. 이게 지역별 차이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제 결집과 역결집을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커가지고 당장 보면은 결집과 역결집이 상쇄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쪽도 뭉치고 저쪽도 뭉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 영향이 없다. 다만 영남권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남권이 워낙 박빙이니까. 그렇죠. 예컨대 TK 지역만 해도 민주당이 지금 뭐 많이 따라가가지고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경남이나 울산 이렇게 야당이 좀 뒤지지만은 해볼만하다 이런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투표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제 호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후보 등록일인데 그렇죠. 빅뉴스입니다. 네, 결집과 역결집의 에너지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돼가느냐 거기에 대한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며칠 전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죠. 밤토끼 그 운영진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의 웹툰은 제2의 한류 이렇게도 불리면서 사랑받고 있는데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의 처우 문제 심각하답니다. 갑질 또 불법에 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 그런 그 웹툰 작가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밤토끼라는 이름의 불법 웹툰 게재 사이트죠? 예, 최근에 아마 이 웹툰 관련 이슈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유료 웹툰 업체의 1위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불공정에 계속 그 도마에 올랐었고요. 이건 갑질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가들에 대한 뭐 부당한 처우나 갑질인데 두 번째 최근에 아주 더 큰 이슈였던 게 이제 밤토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창작들이 힘들게 창작을 해가지고 올리면 제가 돈을 주고 이렇게 보는 구조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도 어쨌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 내고 보는 구조인 것처럼. 근데 이 밤토끼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때 무료로 그냥 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료로 봐버리면 유료로 내는 사이트의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웹툰 시장이 1년에 한 7,24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게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웹툰도 많이 보니까 사실 저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예, 예. 저도 유료로 봤습니다. 무료는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추상컨대 한 2,400억 정도만 밤토끼 사이트가 매출을 훔쳐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7천억 가운데 2천억 어마어마하군요. 저기 당연히 돈 내고 봐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료로 볼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국내 트래픽이 15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밤토끼 그러니까 거의 포탈급 수준까지 올라가서 밤토끼 가서 그냥 그런 게 심심하신 분들이나 만화 좋아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잠시 여유가 필요한 분들이 거기 가서 무료로 만화를 보시는 거예요. 웹툰이. 우리나라 때 웹툰 수익 높잖아요. 매우 작품으로도 많이 연결되고 세계적으로 호평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그냥 보게 만들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다. 아하.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드디어 그 운영자가 이제 잡혀서 조금 이 웹툰 창작자들의 시름을 조금 놓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밤토끼의 서버를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는 꽤 오래됐지만 그만큼 빨리 차단하거나 검거할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소위의 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된다 봅니다. 그래갖고 최소 몇 주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적 사이트가 발견되면 그래서 저작권이나 유료 콘텐츠 권리가 침해되면 거의 즉시 차단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몇 주만 해도 벌써 엄청난 매출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밤토끼 사이트 운영진만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한 1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창작물을 훔쳐가지고 무단으로 돈을 벌고 창작자도 울고 있고 그러니까 레진 코믹 사태처럼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에 울고 이렇게 유료 창작 컨텐츠를 그냥 무단으로 뺏어가서 울고 이런 2중 3중의 고충이 지금 웹툰 작가들에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불법 웹툰 사이트가 또 밤토끼 하나만도 아니라면서요.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이름도 희한하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지금 곧 계속 수사 중이라고 그것도 다 하는데. 수사해서 기본적으로 남이 고생한 거 예를 들면 그분들이 나는 카피 레프트로 무상으로 제공했다 가끔 이러면 그건 무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는 다 유료로 봐야죠. 요즘 우리 영화관에서도 유료로 보니까 한국 영화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다 무상으로 보면 누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창작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웹툰으로 만들어진 1차 저작물에서의 그런 성공이 2차, 3차로도 가잖아요. 드라마로도 가고 영화로도 가고 그다음에 캐릭터로도 가고 이런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산업이 붕괴가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앞에 두 번 언급하신 그 레진 코믹스의 웹툰 작가에 대한 갑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 겁니까? 예를 들면 수익 배분 같은 경우도 보통은 고료를 주고 이분들이 고생해서 컨텐츠를 제작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고료에다가 또 막 5대5 정도로 배분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일 텐데. 소위 러닝 게리지. 러닝 게리지처럼. 예를 들면 플랫폼이 70%를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서울시 조사에서도 그 웹툰 작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은 그 웹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웹에 올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제출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지면 지각료를 물리는 거예요. 지각료라는 지각료라는 물려가지고 그게 또 그냥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매출에 막 몇 프로씩 5, 6%, 10% 막 많게는. 그러니까 이 작가님들이 대부분 창작의 열정으로만 일을 하는 분들이고 갑을 문제나 계약관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처음에 그냥 해락해서 믿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익 배분도 불공정하고 지각료 또 막 받아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항의해가지고 이제 레진 코믹스 규탄 작가연대 같은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상하자면 또 대화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봤는데 전화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보통 그럼 작가들이 답답하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도 해야 되고 문의도 해야 되고. 회사에 전화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경제민주연합 들어간 시민단체들 이분들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려고 하고.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군요. 지금도 여기는. 그 뉴스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됐다. 실제 웹툰 작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이시고 한국 만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죠. 이종범 작가를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의 작품도 그 밤토끼에 다 올라갔대요? 저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고 찾아봤는데 사실 전 찾지 못했는데요. 다른 군소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이고. 현재 한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직업적으로 창작을 하는 웹툰 작가 중에서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는 뭐 없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불법 사이트라고 하면서 구글 같은 데서 밤토끼 이렇게 검색하면 그동안은 그냥 아주 쉽게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인식이 잘 서 있는 독자들이 제보를 하거나 해도 결국 이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 1차적으로 차단이 되더라도 금방금방 우회 사이트가 열리는 방식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검색에서는 늘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들이 보기에 지금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전부 몇 개쯤이나 있다고 보세요? 정확한 숫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요. 수십 개. 그중에서 이번에 검거된 밤토끼가 제일 좀 유명했던 것은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형으로 커진 사이트만 해도 열 몇 개가 된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 차원에서 올리는 불법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법 사이트에 작품들이 올라가면 유료 사이트에 들어와서 작품을 보는 횟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이 만화가협회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이 피해 사례를 좀 조사를 했을 때는 적은 경우만 해도 평소에 봤던 창작의 대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고 근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난 올해 한 3월 정도가 됐을 때는 심한 경우는 고려의 3분의 2 정도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월 수익이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대단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내 작품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작가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수익이 얼마가 줄었다는 수치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나의 작품이 불법적인 사실 그런 불법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가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나 이런 성매매 사이트를 배너 광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작품이 그걸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질 광고들만 주로 수주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죠, 거기가? 거의 대부분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에 대한 위반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도 크게 위반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일반 정식 웹툰 사이트는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작품과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가 구분돼 있고 그것을 엄격히 보안에 의해서 인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불법 사이트는 일단 접속만 하면 보는 사람이 청소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그런 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배너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배너 광고의 거의 100%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들입니다. 그런 것들에도 같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좀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적인 근거들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 좀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빠른 차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불편감만 계속 느끼게 방해를 해도 충분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 있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그 유료 이런 그 사이트로 만들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또 작가들한테 갑질을 해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좀 그런 갑질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로도 있지만 웹툰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청강대학교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신인 작가들의 계약 사항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왔던 그런 불공정 사례들은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연재 기간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인기가 좀 기대보다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갑자기 무단으로 그 연재를 중단해버리겠다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그 항목 이외의 부분에서 작가의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 배분율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신인 작가들은 이 업체에 비해서 계약 사항이나 숫자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낮을 수 있는데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매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작가가 이해를 하고 나서 계약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면서 작가가 잘 몰랐던 부분으로 이제 수익 배분율을 좀 업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갑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굉장히 심해졌다가 만화가협회나 한국 웹툰작가협회에서 좀 함께 뭔가 좀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또 개선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돼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 만화가 전체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 말고 연재 중에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까지 포함을 해버리게 되면 대충 현재로서는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얼추 추산은 됩니다만 사실은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 생계를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가, 뭐 작가 지망생군을 다 합치게 되면 여기 한 2배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뭐 지망생은 뺀다 손 치더라도 뭐 한 4,000~5,000명 중에서 그래 우리 이정범 작가처럼 유명 작가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상당히 창출하겠지만 대부분 가난하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을 봐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창작업들을 전부 모아봤을 때 분명히 웹툰이라는 업계가 다른 창작업계에 비해서 초반에 여러 가지 선례들이 좀 나와줘서 생계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혼자서 뭐 연극계나 영화 스태프계나 소설계 쪽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처음부터 생계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는 액수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 안에서 당연하게도 작가들의 수익 차이는 많이 크고요. 그렇죠. 20대 때 처음 데뷔를 하는 작가라고 친다면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화는 있겠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나마 좀 인기 있는 분들 한 100명 빼면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창작 업계가 보통 그렇듯이 당연히 차이는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매체들에서 뭐 좋은 공정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매체가 좀 많아지는 것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업형이 돼버리게 되면 그나마 있는 파이마저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과제는 불법 차단 그리고 공정계약 이거군요.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이시죠. 이정범 작가의 말씀 들었습니다. 뭐 답은 명확하네요. 불법은 차단하고 맞습니다. 계약은 공정하게 하고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세계적으로 빛나는 웹툰을 돈 내고 보는 문화로 그래서 그걸 중간에 그 수익을 가로채는 사람들 차단하고 그다음에 어디나 이제 사업 초기에 갑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런 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서서 때로는 뭐 시정명령도 내리고 때로는 이렇게 중재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종범 작가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뭐 조금 많이 받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4,000명의 작가 중에 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인 작가들이나 중급 작가들 보니까 올 수입이 뭐 14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면 창작의 열정도 사그라들고 창작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그 유명한 윤태호 작가 이끼라든지 그 미생 정말 미생 얼마나 그 만화나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다음에 강풀 작가의 그런 그 좋은 작품들 그렇게 해서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세계로도 수출도 되는 것들 이런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앞으로는 계속 콘텐츠와 창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충분한 수익 구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 종료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계약을 잘 모르는 분들 또 이분들 개개인 흩어져 있잖아요. 뭐 노동조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단 종료 아까 부당한 수익 처분, 수익 배분 거기에 서울시 조사에 하면 인권 침해도 굉장히 한 30%가 답을 하셨어요. 작가 개개인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 웹툰 회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들이. 저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실제로 레진 코믹스 작가 연대분들 그런 일이 굉장히 또 젊은 작가들이 많대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닌. 그러니까 얕잡아보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웹툰이 가지는 그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 정부도 종합적으로 나서고 정치권에서 좀 나서야 된다. 저작권법 개정이 현안이라면서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불법 사이트 즉각 차단이 되는데 우리는 빨리 하려고 해도 최소 2주 이상 2, 3주는 걸리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해적 사이트 그 몇 주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연재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 신규 편성분이, 예. 그 신규 창작분이, 예. 그걸 그 매주 사이에 빼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캡처해서 다 돌아버리면 수익이 확 줄어들고, 아까 전에 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작가님이. 3분의 2가 예, 줄었다. 3분의 2 예. 절반이니까 그걸 딱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 3차 저작권 문제도 아까 이제 작가님도 일부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그 작품이 대부분 그 웹툰 플랫폼들이 네, 2차, 3차 저작권을 예.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전히 이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웹툰 플랫폼 그걸로 수익을 이미 창출했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2, 3차 계약을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줬으면 거기서 수수료 필이 일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작권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불법 사이트 하라도 가지 맙시다. 예. 사실 이제 그 운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도 돈 내고 보자고 다들 그렇게 캠페인했었잖아요. 그리고 예. 그 불법 사이트에 잘 못 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신속하게 거는 차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고, 예. 그리고 이 지금 갑질하는 그런 그 플랫폼 같은 데들은 웹툰 작가들도 열심히 투쟁하고 예, 있으니까 지금 작가연대도 만드셔가지고요. 잘 좀 도와주셔가지고. 예, 저희들도 열심히 돕고 또 2차 미팅도 했습니다. 작가들이 행복해야 우리 보는 독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죠, 서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매주 금요일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슈를 정리하는 키워드 오브 뉴스로 진행하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그렇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의 갈짓자 행보, 이걸 예.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나갈 생각 없다고 하다가 출마한다고 하다가 다시 불출마. 그렇죠. 그저께는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어제는 출마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또 불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아침까지는 출마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불출마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럼 박종진 예비 후보가 드디어 예비대고 후보가 되는 거죠? 이 바른미래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박종진 후보를 공천하기로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박종진 후보는 또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라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가 오락가락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밝히기로는 애초에는 뭔가 이제 당과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박주선 최고위원의 또 간곡한 어떤 설득이 있어서 나서기로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가 돼서 출마를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안철수계, 유승민계 갈등만 더 부각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손학규 전 의원 본인도 이제 기자들에게 뭐 그제는 불출마, 어제는 출마, 오늘은 불출마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웃기죠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뭐 손학규 전 의원은 언제나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항상 똥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스운 모양새로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정치판의 오락가락 이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해 보이는 오락가락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표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재명 후보 막말 논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이 이재명 후보 막말이 나오는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논란이 또 확산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요.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 이걸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 문제 이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여당 지지자들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 1만 명 정도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당 지도부에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이재명 후보 찍을 바에는 남경필 찍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좀 오락가락 표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뭐 우위를 보이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남경필 지사와 격차가 좀 소폭 줄어든 그런 상황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논란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이렇게 그 뭐 막말 이런 걸 막
공격한 남경필 후보 측이 역풍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어떤 확장력 이런 것에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또 남경필 지사는 소장파 이런 입장에서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거는 또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도지사 하면서도 민주당과 연정 추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합리적인 면모를 또 보여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전략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락가락이다 실망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이었고 두 번째는요. 월급으로 잡아왔습니다. 월급?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이죠? 그렇죠. 이 월급이라는 거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수령하는 모든 임금을 부르는 단어인데 국회 환노위가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의결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결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그리고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초과 기준이라는 거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낮아지게 돼서 2024년부터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노동계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죠. 민주노총은 당장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상태고요. 28일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그대로 상정이 되면 이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총파업을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한 상황이고요. 또 한국노총 소속의 최저임금위원들도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한 정의당은 지금 날치기다라면서 또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강력한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는 일부의 사례 이것을 좀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한 어떤 절충안이다라는 게 국회 환노위원들의 설명인데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반론도 소개해 주세요. 일단 국회 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 등의 주장은 정기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수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복리후생비라는 것도 식대라든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이 취업규칙을 바꿔서 명절 때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상여금으로 만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주는 상여금을 정기상여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이 노동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업주가 총액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상여금의 지급 방식만 바꾸는 거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로 해서 노동자 의견 청취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요거까지 딱 포함을 시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초에 정기상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통상임금을 축소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출을 좀 아끼려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왜곡이 핵심이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통상임금을 또 지적했는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가 이번에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받아들이고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을 원래 이제 정부 계획대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또 내린 바 있어 이게 지금 논란 중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식의 맹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제 경계심을 노동계는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경제 위기론 이런 것들이 쭉 제기가 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론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이제 감정도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 정부가 지키느냐 이 문제로 보는 셈이어서 이게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사 갈등 심화되겠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노정 갈등까지 말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카메라로 골라와 봤습니다. 카메라? 그렇습니다. 몰카? 그렇습니다. 오늘 가수 문문이 지난 이제 2016년 8월에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 2년 받은 그런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화제가 되고 소속사는 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어제는 송파구청의 기간제 직원인 30대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다 체포가 됐는데 휴대폰에서 무려 6,000장의 몰카 사진이 나왔다. 어이구.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들 몰카를 찍는 걸까요? 좀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인 또 병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음란 사이트 등에 판매할 이런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몰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이게 정말 사회에 만연하다.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인터넷 곳곳을 보면은 여성이 어떤 뭐 화면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이걸 다 음란물의 일종으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발견될 정도이니까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좀 크게 논란이 되는 그 유튜버나 모델 그 비공개 사진 유출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피해자가 한 5명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6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 100여 명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이구,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정도 되면 이게 조직적 범죄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공개 촬영으로 사실상의 이제 음란물을 생산한 것이고 이것을 성인 사이트에 팔아 넘긴 후에 이른바 또 특정 사이버 장의사의 삭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범죄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촬영하는 쪽하고 성인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없애주는 사이버 장의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유착 관계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비공개 출사에 응한 이른바 모델들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좀 연예인 지망생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장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제 이런 구조에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여성이 이중상중으로 대상화되고 또 착취당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여성이 우리 사회를 성적 대상이 아니면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말한 아이 낳는 기계 얘기는 그게 낙태죄 거기에 나왔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법무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서술한 변론 요지서를 CBS 노컷뉴스가 보도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법무부는 애초에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의 논리를 반박하려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어떤 서술이라는 거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임신과 출산의 책임은 지금 여성에게 다 전가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나누는 장치는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 이 몰카 만연 현상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방송과 신문 보도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보는 시간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북한 관련돼서 TV조선이 큰 오보를 냈다고요? 네.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가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한 서한을 공개했던 어젯밤에 또 하나의 오보가 있었는데요. 예. TV조선은 24일 밤 11시 28분경에 온라인 기사였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에 나간 건 아니고요. 예. TV조선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와 트위터로 풍계리 갱도 폭파 안에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제목의 속보를 띄웠습니다. 와, 크게 속보라고 써 있었어요. 폭파를 안 했다고? 네. 연막탄 피운 흔적이라고. 예. 현지에 있는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외신이 모두 갱도를 폭파했다고 보도한 뒤에 나온 속보라서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10분쯤 후에 노출되어 있던 이 보도는 곧바로 삭제됐고요. TV조선은 25일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하하. 확인 즉시 이를 삭제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예. 온라인 뉴스팀이 승인되지 않은 속보를 그대로 띄웠다는 것인데요. 승인되지 않은 속보를 미리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그 자체도 상당히 이상하죠. 바로 며칠 전에도 또 TV조선 오보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무슨 뭐 돈을 많이 요구한다 뭐 이런 거였죠? 예,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TV조선이 뉴스 7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19일
15일에 보도한 건데요. 북미 언론의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도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방북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 $10,000 설이 처음 시작된 게 여기로군요. 네네. 예. 그런데 22일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의 원산으로 떠난 외신 기자들이 피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KBS 그러니까 수수료 그렇죠. 수수료 없었다. 그냥 비자 받을 때 내는 요금으로 한 뭐 10몇만 원인가 내고 그랬다는 그 정도가 거죠? 늘 다른 때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KBS, SBS, JTBC 역시 북한이 외신 기자의 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TV조선이 오보를 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TV조선은 이 보도가 북측이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점에서 그 TV조선의 보도는 더 논란이 컸습니다. 근데 문제는 TV조선이 이 보도에 대해서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SBS가 뉴스파일 23일 보도 중에서 팩트체크 코너는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SBS가 지금 TV조선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SBS 취재에 따르면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그럼 어디서 정보를 확인했냐고 기자가 묻자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고 하면서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라고 TV조선이 답했다는 겁니다. SBS가 통일부 쪽에도 알아보니 TV조선 측이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었고 통일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아직까지 이 보도는 TV조선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취재원이 일단 통일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 거고. 네네. 그리고 통일부도 전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참 근데 이게 정말로 민감한 시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오보를 낸 거잖아요. 네. 참 TV조선이 꾸준히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보도는 TV조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북한 관련 보도는 대부분이 카더라 보도고 이런 카더라 보도는 보수 언론이 매우 자주 쓰는 행태입니다. 과거 지상파 방송들도 사실은 북한 관련 소식에 있어서는 카더라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보도의 대부분은요. 공통성이 있는데 익명의 북한 소식통이 정한 말이다. 라는 근거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북한 소식통. 예. 뭐 이거를 말을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항상 똑같아요. 익명이고 북한 소식통, 북한 전문가 등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이 전원책 앵커의 하차 이후에 신동욱 앵커가 처음으로 진행하던 방송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11일 저녁종합뉴스의 첫 보도, 그러니까 당일 톱보도로 문정부 대화 제의, 북 80조 요구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80조? 네. 이 보도의 앵커 멘트를 보면요. 뉴스9 오늘 첫 뉴스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민간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접촉해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했는데 북한 측이 북한의 작년 총생산의 2배가 넘는 80조 원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앵커 멘트가 됩니다. 도대체 80조 원의 대가를 만약 요구받으면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해서도 TV조선에서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무슨 크루즈가 오면은 거기에 실어서 보낼 것이다라는 등의 별별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앵커가 직접 매우 의미 있는 단독 보도라고 지칭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놓았던 이 보도에서 기자가 밝힌 것은요. 지난 10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를 만나 대북 저촉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자주 드나들며 고위층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인사는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났습니다. 핵미사일 개발 중단 요구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인사는 대화는 할 수 있다면서도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보도에는 이 사안과 관련된 익명의 인사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네요. 전부 익명이네요. 네, 익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 익명의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 그리고 또 익명의 북측 인사 이런 사람들이 막 있죠. 대체 누가 TV조선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는 보도만 봐서는 도대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도 하락을 감수하고 보도 안에서 취재 대상의 신분을 감추는 경우는 사실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TV조선 기사처럼 익명의 관계자와
관계자와 익명의 관계자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만 제시하고 대체 어느 쪽에서 이런 주장이 흘러나온 것인지 최소한의 출처조차 모두 숨겨놓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보도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검증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할 텐데. 네. 그런데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런 보도가 애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보도는 보도라기보다는 인터넷 썰에 가까워 보였고요. 심지어 보도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추가 정황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네. 보도의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고 악의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라고 저희가 당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안 밝혔었나요? 아니에요. 이 보도에 대해서 통일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때 이걸 오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통일부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해서 통일부만만 믿고 오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선 그럴듯해야죠. 우리 1년 예산이 400조인데 그러니까 80조를 달라고 그랬다? 네. 안 보면 100조를 양보해서 향후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 북한의 인프라 투자 뭐 그걸 다 합했더니 뭐 어떻다더라. 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참 밑도 끝도 없군요. 네. 이런 보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취재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대부분의 그 익명의 소식통. 그런데 그 익명의 소식통이 외신에 뭐라고 말했다라고 또 외신을 인용하는 이런 것도 많죠. 예, 최근에 제가 보기에 그게 약간 유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행. 예, 최근에 익명의 북한 소식통에 기대는 것은 이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국내 북한 전문 매체가 일단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외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신을 다시 역수입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 따르면 그러면 뭔가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 5월 8일 방송을 보면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다루다가 갑자기 북한 방첩 총책 간부 도주후 망명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TV조선은 이 보도를 영국 텔레그래프지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국 일간지가 북한 전문 매체를 인용해서 중국 동부 지역에서 방첩 업무를 총지휘하던 국가보위성 해외 반탄국의 강모 대자가 영국 또는 유럽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라고 TV조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찾아봤더니 5월 3일 북한 고위급 정보요원 탈북 후 영국 도주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신을 자세히 보니까 그 외신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취재원이 서울 소재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밝힌 내용이다라면서 해당 뉴스의 출처 및 최초 보도를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NK, 그러니까 데일리 NK에서 보도한 것이라는 말은 쏙 빼고 영텔레그래프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잠깐 북한 전문 매체를 인용했다고는 말하지만 이 북한 전문 매체가 한국에 있는 인터넷 매체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TV조선이 그 텔레그래프지를 읽어보면은 데일리 NK가 먼저 보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데일리 NK는 같은 서울에 있는데 그럼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런 거는 그걸 그냥 싹 감추고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보도했다고만 한다. 그렇게만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 데일리 NK에서 실제로 강모 대자가 지난 2월 25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도주 당시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은 사건 발생 즉시 살해 임무에 특화된 요원 7명을 급파했고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바로 3명을 또다시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데일리 NK가 왜 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 인권 단체라고 알려진 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만든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소식만. 탈북자분들 좀 많이 모여 계시고 그런 쪽이죠. 그렇죠. 데일리 NK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된 근거는 무엇인지 봤더니요. 이 보도에서도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 익명의 대북 소식통 이렇게 딱 2번 그 출처가
수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해준 사람들. 다시 말해서 TV조선이 전한 이 소식은 무려 3번이나 인용된 전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북한 소식통의 주장을 한국의 데일리 NK가 받아서 보도를 하고 이것을 영국 텔레그래프가 받아 쓰고 이후에 TV조선이 외신이라는 명목 아래 이 뉴스를 다시 포장해서 보도한 것이죠. 저는 이런 식의 북한 관련 보도를 외신을 이용한 카더라 보도 신분 세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름 잘 졌네요. 카더라 보도 신분 세탁. 네, 뭔가 외신을 이용함으로써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역인용하면서 공신력을 갖는 척하고 마지막으로 최초 보도나 취재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행태가 최근에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강모 대저라는 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뭔가 확인된 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텔레그래프 애초 보도 그리고 이렇게 데일리 NK 보도 이런 것 이외에는 관련된 추가 보도가 없고요. 사실 더 황당한 것은 TV조선이 그 와중에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또 다른 과장을 일삼은 것인데요.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데일리 NK와 텔레그래프가 강모 대자가 달러를 찍는 활자판과 상당한 외화를 소지한 채 도주했다고 보도했거든요. 그러자 TV조선이 이걸 전하는 과정에서 강모 대자가 슈퍼노트를 들고 도주했다라고 발언을 과장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성석 앵커가 달러 찍는 활자판이라면 지금 위조 지폐, 슈퍼노트 만드는 거 100달러짜리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윤 기자가 당시에 이제 출연한 기자가 맞습니다. 그것까지 들고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위조 지폐 활자판이라는 것과 슈퍼노트는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슈퍼노트의 경우는 비용만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조폐공사급 제작 라인을 구비해야 제작이 가능한 초정밀 위조 지폐고요. 일반적인 위조 지폐 범죄 조직은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TV조선이 탈북 카더라를 과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야말로 위조 지폐 활자판을 가지고 갔다라고만 한 것을 슈퍼노트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을 한 것이죠. 슈퍼노트는 데일리 NK에도 텔레그래프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갖다 또 붙였군요. 갖다 붙여서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한 거죠. 사실 그 북한 관련 뉴스가 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그런 보도인 거는 맞아요. 그죠? 항상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카더라에다가 거의 소설성으로까지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북한과 연루된 모든 내용이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련해서 엮어가지고 문제 삼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면 북한의 입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용해서 보도하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선거 시기에 들고 나왔던 것이나 또는 지난 대선 때도 송민순 회고록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굉장히 여러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종북몰이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카더라 보도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북한 관련 보도가 거의 소설에 가까운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1월 5일에는 MBN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요? 북한이 미인계로 해외 인사의 아이를 임신케 하는 북한의 대외 공작 방식인 일명 씨바지 공작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사례가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북한에 다녀왔던 많은 정치 인사라든가 또는 국정원 여러 사람들의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진성 씨라는 분이 제가 통전부에 있을 때는 불교 쪽에 있던 분들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다시 한번 불교 쪽에서요. 저희가 특정 종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북한을 방문했던 분 중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공작 대상이었다는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패널이 거듭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말의 이렇게 전반을 보면은 지금 불교 쪽에서 북한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 씨바지 공작단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당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구 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사실 우리 일부 종편에 이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이렇게 단골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북한에서 경험했는데 봤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말이 많죠.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준의 고위직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자꾸 이런 식의 자극성 있는 씨바지 공작단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방송국에서 좋아하니까 자꾸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보도가 있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4년 7월 1일에 TV조선 저녁종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오른쪽 이마에 흉터 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 앵커 멘트를 읽어볼게요. 김정은의 이마에 일자형 흉터가 생긴 게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스카페이스가 된 것인데 사고가 난 것인지 왜 이런 흉터가 생긴 것인지는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앵커 멘트인데요.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 이마에 상처가 난 것을 TV조선이 확인을 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생긴 건지 다시 한번 단독으로 알려주겠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아직은 모르겠다. 이게 앵커 멘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더 우스꽝스러운 게 상처는 약 30도 각도로 약간 4에서 5cm 일직선으로 나 있고 오른쪽 이마가 약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습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요. 주름이 접힌 게 아니라 흉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성형외과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술을 먹고 테이블에 앉아서 약간 오른손잡이겠죠. 30도 정도 들었을 때의 각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이렇게 건배를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라고 이렇게 액션을 하면서 이런 전문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의 도사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네. 게다가 뭐 자빠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고요. 게다가 왜 상처를 저렇게 남겨두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진학과 교수가 다시 나와서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런 인터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가 북한을 철권 통치하는 김정은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마에 상처를 입게 됐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네. 굉장히 황당한 이런 보도들이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